오늘 이 뜻깊은 학술 발표회에 참가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권동진 선생에 대해서 몇 해 전부터 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글을 발표하지 못했던 것은 첫째는 제가 게을른 탓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권동진 선생의 행적과 관련돼서 풀리지 않는 몇 가지 숙제가 있었기 때문에 차일피일 하고 있었는데, 지난 2019년에 3.1운동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이해서 KBS에서 밀정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2부작을 방영을 했고 굉장히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이때 권동진 선생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록에서도 권동진 선생의 행적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그러한 글들을 보고 이거 이대로 둘 문제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던 차에 마침 충북학연구소에서 발표 의뢰가 와서 제가 발표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권동진 선생의 그 전 생애 가운데에서 3.1운동을 주도하는 그 부분에 관해서만 국한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원장님하고 몇 분이 이제 인사를 하실 때 괴산이 충북 3.1운동의 그 시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분들에게 항의를 받습니다. 진천에 가면 진천이 왜 최초 충북 3.1운동의 시초인데 당신이 괴산이라고 그래서 괴산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게 만드느냐. 또 저전주에는 옥천에 가서 발표를 하는데 또 옥천 사람들이 저한테 또 원망 섞인 이야기를 하고, 청주에서는 또 청주가 최초라고 하고 그럽니다. 근데 분명한 건 괴산이죠. 근데 그냥 괴산이 3.1운동의 최초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른 데한테 시비에 빌미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괴산에서 말씀하실 때는 충북 최초의 본격적인 만세 시위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충북 최초의 본격적인 만세 시위가 일어난 곳이 괴산이고, 사실 그 이전에 뭐 계획이 되다가 붙잡혀가거나 그런 거는 뭐 진천이라든가 옥천이라든가 뭐 청주라든가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냥 최초라고 하면 안 되고 최초의 본격적인 만세 시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그건 정확한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권동진 선생 호가 우당인데, 우당하면은 많은 연구자들조차도 이회영을 떠올리지 권동진 선생 떠올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 역사의 뒤편에 물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 최대의 독립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3.1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기획, 준비, 실행 모든 단계를 주도한 것은 권동진 선생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권동진 선생이 주체가 되어서 논의되어야 할 자리에 권동진 선생은 부수적이고 객체적인 존재로밖에 다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발제문에서도 썼습니다마는 권동진은 3.1운동의 산파역을 한 사람이고 권동진의 집은 3.1운동의 산실이었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권동진 본인 이야기뿐 아니라 3.1운동을 함께 주도했던 여러 동지들의 신문 기록에서도 확인이 되는 바입니다. 3.1운동의 산파역을 했고 권동진의 집은 그 산실이었다. 동지들이 여럿 모여서 기획을 하고 했던 그런 곳입니다. 제가 오늘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고, 3.1운동이 1919년 3월 1일 날 일어났는데 그 이틀 전인 2월 27일 날 권동진이 당시 최고 치안 책임자였던 조선군 사령관 우쭈노미야 따로를 밤늦은 시간에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국장날, 지금 조선의 민심이 크게 괴리되고 있다. 떨어져 나가고 있다. 국장날, 국장은 3월 3일입니다. 국장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말하지 않을 수도 없어. 막 굉장히 돌려서 이야기해요.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니 조심하라. 이 말을 해놓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1운동의 최고의 기획자가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는 권동진이 이틀 전이라는 시점은 민족대표 선정도 다 끝났고 3월 1일 날 디데이라는 것도 다 끝났고 독립선언서 준비도 다 끝나가고 모든 준비가 스탠바이가 다 있던 그 시기에 조선군 사령관 최고 치안 책임자를 찾아가서 그 귀뜸을 했다. 과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굉장한 폭발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사안입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오늘 본격적으로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권동진 선생이 붙잡혀 들어가서 3.1운동을 주도하고 붙잡혀 들어가서 여러 차례 일제에게 아주 호된 신문을 당하는 과정에서 그분 나름대로의 독특한 독립사상을 피력을 했는데, 그분이 일본 판검사와 당당하게 법정에서 투쟁해 나가면서 첫째는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를 강력하게 성토하고 우리 조선은 독립할 거다라는 자신감을 피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를 정리할 거고요. 그리고 그 당시 파리강화회의와 민족자결주의에 대해서 권동진은 어떠한 국제정세 인식을 갖고 있었는가, 그리고 동양평화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독립된 이후에 어떤 국가를 만들려고 했는가 하는 정체로는 어떤 것이었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씨를 뿌리는 것이지 내가 열매를 거두려고 한 건 아니다. 만세 시위를 주도한 게. 그래서 저는 그걸 파종론이라고 했는데, 민족대표 중에서 가장 강렬하게 파종론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직접 권동진 선생이 옥중에서 일본 판검사와 신문 과정에서 하셨던 그 육성을 통해서 그분의 독립사상을 한번 구성을 해보는, 크게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동진과 조선군 사령관 우츠노미야 따로와의 관계는 권동진이 일본으로 망명했을 때부터 소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20년 직이라고 그랬습니다. 둘 다 동갑내기입니다. 권동진하고 우츠노미야 따로가 동갑입니다. 아까 손병희하고도 동갑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권동진은 다 아시는 것처럼 무인 집안에서 태어났고 또 군인의 길을 걸었던 무인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츠노미야 따로하고 쉽게 통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확히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일본에서 교분을 나눴는가라고 하는 것은 확인이 안 되는데, 이 우츠노미야 따로 일기라는 정말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그 일기가 3권으로 2007년에 발간이 됐습니다. 제가 그 일기를 분석을 하면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일기를 처음 접하게 된 거는 옥천 출신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인 김규웅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 학술대회에서 저보고 기조 강연으로 김규웅의 생애와 독립운동에 대한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하면서 그분의 자료를 보다가 우츠노미야 따로 일기를 봤습니다. 너무도 깜짝 놀랄 정말 경천동지할 내용들이 거기에 잔뜩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보고 나 김규웅 발표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김규웅이라는 분은 이 우츠노미야 따로에게 매수가 돼서 상하이에서 있다가 국내로 들어와 가지고 임시정부를 파괴하라, 임시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독립운동가들을 전부 회유해 가지고
국내로 끌고 들어와라 하는 그런 미션을 받고 돌아간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 사람 선양하는 학술대에 가서 그 얘기 할 수 있습니까? 그 찬물 끼얹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분을 도와드리는 거는 내 발표를 안 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발표를 못 하겠다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준비된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할 수밖에 없었고, 아주 순화시켜서 우쭈노미야 따로라는 일기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앞으로 학술적으로도 검토해 봐야 되겠다.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그분의 서운 박탈까지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폭발성이한, 그거를 보다가 권동진이 2월 27일 날 만나는 것도 봤어요. 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일찍이 이 만남을 주목한 외국인 연구자가 있습니다. 독일 하이델베르그 대학 일본학과에서 우쭈노미야 따로 일기를 갖고 석사 논문을 받은 비온티온이라고 하는 독일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권동진과 우쭈노미야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면, 이거는 권동진이 우쭈노미야 따로를 떠보려고 했다. 야, 이거 내일 모레 3.1운동 터지는데 이거 알고 있나? 떠보려고 했고, 또 하나는 속이려고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이거는 권동진과 우쭈노미야 따로의 20년 그 직위라는 관계를 알면 그건 대단히 피상적인 해석에 불과해요. 아까 이용창 선생 발표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권동진이 형하고 함께 일본으로 망명을 했어요. 근데 형이 먼저 들어왔다가 결국은 사형당해 버립니다. 그때 형의 사형 소식을 듣고 권동진이 형의 구명운동을 위해서 당시 육군참모본부 소령으로 근무하고 있던 우쭈노미야를 찾아가서 형의 구명을 요청합니다. 내 형 좀 살려주시오. 그래서 둘이 같이 백방으로 뛰어다녔어요. 우쭈노미야 따로는 자기보다도 상관인 나무라라는 사람 찾아갔는데 뭐 집에 갔더니 없더라. 이게 그 사람 일기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망명하자마자 우쭈노미야 따로가 권동진을 불러가지고 무언가를 부탁을 해요. 무언가가 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우쭈노미야 따로가 함께 부탁했던 인물이 이진호라는 사람하고 함께 권동진을 불러요. 이진호는 지금 친일반민족으로 명백히 규명된 아주 엄청난 친일파죠. 그러니 권동진하고 둘을 불러서 뭔가 미션을 줬다라고 하는 거가 뭔가라는 거 대충 짐작은 할 수 있겠지만 뭐 자세한 건 알 수 없어요. 그리고 1906년에 권동진이 이제 10년 만에 망명 생활을 끝나고 귀국을 하셨잖아요. 귀국하고 나서도 여러 차례 우쭈노미야 따로를 만납니다. 그 만남이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던 1919년 들어서 더 잦아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틀 전에 2월 27일자 일기에 보면 야식 후 저녁 먹고 밤참까지 먹은 늦은 시간에 권동진이 찾아왔다. 그리고 조선 사람들의 민심이 괴리되고 있는 현상을 말하면서 국장일에 무슨 일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니까 조심하라. 고 하고 돌아갔다. 이거를 일부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권동진이 밀고 했는데, 그런데 우쭈노미야 따로가 이걸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3.1운동이 가능했다. 이것도 대단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20년 직위인데 자기가 3.1운동을 총괄 기획하고 있고 3.1운동이 일어나면은 앞장서서 3.1운동을 진압해야 될 최고 책임자가 자기 20년 친구인 우쭈노미야 따로인데 얼마나 이 사람은 또 입장이 곤란하겠는가. 그래서 권동진으로서는 인간적인 의리 때문에 귀뜸을 한 겁니다. 그렇다고 3.1운동의 비밀을 탄로시키질 않았어요. 3.1운동은 3.1운동대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붙잡혀가고 난 뒤에 권동진의 입장에서 그거 내가 미리 우쭈노미야 따로한테 얘기했는데 이 이야기를 하면 자기 가명에도 도움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일체 발설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쭈노미야 따로를 친구로서 보호해 준 것이죠.
그러고 자기는 그냥 형 다 받아요. 우쭈노미야 따로 일기에 권동진이 13차례나 등장합니다. 이거는 그 두 사람의 인간적인 관계가 전제되지 않고는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밀고 했다? 이건 더더군다나 그 상황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죠. 이미 모든 준비가 다 끝난 상태에서 가서 20년 친구에게 뭔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 친구에게 그런 당부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3.1운동의 비밀은 본인이 철저히 지켰고 이것을 3.1운동이 가능하게 했던 것이죠. 일부에서는 제가 이 발표문에 넣었다 뺐다를 거듭하다 결국은 빼버렸는데 그 KBS 밀정에서 논의했던 그런 이야기들이나 또는 일부에서는 이미 다 손병희하고 사전에 입 맞춰가지고 3.1운동 이후에 일본 정권하고 적당히 타협해서 자치권을 얻어내려고 하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려고 했던 것, 이것도 대단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건 전혀 그러한 것은 아닌데,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월 27일 3.1운동 이틀 전의 권동진과 우쭈노미야 따로의 만남은 3.1운동의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는 대단히 운명적인 자리였고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지만 정말 권동진으로서는 한편으로는 20년 친구에 대한 의리도 지켰고 3.1운동이라고 하는 거대한 민족의 독립운동의 비밀도 지켜내는 그러한 입장이었다. 저는 이러한 해석에 확신을 가졌고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 이걸 본격적으로 좀 드러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일본의 우쭈노미야 따로 기념사업회가 있는데 거기에 약 4,000통의 우쭈노미야가 개인적으로 조선 사람들하고 주고받았던 편지가 분류되지 않은 채 있다고 합니다. 올해 활자화시킨다고 했는데 아직 활자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4천여 통의 편지 가운데에는 정말 그 편지 공개되면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대단한 독립운동가 가운데에서도 급전직하 역사적인 평가가 뒤집어질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한 거를 놓고 보면 2월 27일의 만남에서 권동진의 그 귀뜸을 이걸 밀고라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밀고라는 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정확히 알려줘가지고 일이 그릇되게 하는 게 밀고죠. 그러나 이것은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봐야지 옳겠다. 아주 재미있는 기록이 국장 당일날 우쭈노미야 일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권동진이 오늘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오늘 아무 일도 없이 끝났다. 그래서 우쭈노미야 따로가 자기 집에 와가지고 이 우쭈노미야가 술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 위암으로 죽는데 그래서 자기 일기에 오늘 금주 며칠째 이렇게 써놓을 정도로 술을 딱 끊어버렸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관례를 깨고 내가 술 갖고 오라고 그래서 술을 한 잔 먹고 편안히 오늘 하루를 즐겼다. 우쭈노미야 따로는 권동진이 경고했던 3.1운동이라는 게 앞으로 얼마나 거대한 민족의 독립운동으로 번져나갈 건가 이거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권동진을 의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20년의 우정은 2월 27일의 만남이 끝이었습니다. 그 뒤로 못 만나요. 왜냐하면 권동진은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21년 12월 달에 석방되잖아요. 그리고 우쭈노미야 따로는 위암이 발병해가지고 권동진이 석방되기 전에 일본으로 돌아가서 22년 초에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둘은 이제 그거로 만나면 끝이 났는데 이 만남을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게 저의 그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권동진 선생이 옥중에 붙잡혀가지고 여러 차례 이제 신문을 당하면서
일제의 판검사들과 논쟁을 벌이는데요. 62쪽부터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제의 10년간의 식민지 통치에 대해서 대단히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대단히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앞으로도 나의 독립운동은 그치지 않을 것이다. 아주 강력하게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2쪽에 제가 인용해 놓은 것을 간단히 읽어볼게요. 일본은 천국과 싸워 조선을 독립국으로 했으나 조선의 정치가 어지러워졌기 때문에 또 러시아와 싸우게 되어 그 결과로 조선을 보호국으로 한 것은 시세의 형편상 부득이한 일로 생각하고 있었다. 병합에 대해서는 표면상으로는 주권자 사이에서 원만한 조약이 체결되었으나 다수 조선인민의 의사가 아니고 병합은 시대사주에 그릇되고 정책을 잃은 것으로 생각하여 나는 병합에는 불찬성이었다. 사실 몇 가지는 동의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있죠. 뭐 병합이 양국 당사자 최고 책임자 간에 정상적으로 조인됐다던가 또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 일본이 조선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 거라 이런 거는 올바른 해석이나 판단은 아니죠. 그러나 이 말을 하게 된 거는 결국은 일본이 신의를 버렸기 때문에 나는 그걸 찬성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어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64쪽의 파리강화의 민족자결주의에 대한 기대. 사실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국제정세를 읽지는 못했습니다. 파리강화회의에서 민족자결주의가 제창이 되고 열강 국가들에 의해서 식민지 해방 문제가 논의되고 있었지만 권동진은 우리가 독립을 선언하면 파리강화에서 자동적으로 우리 문제가 상정이 돼서 논의될 거고 민족자결주의가 제창되는 시대에 우리도 민족자결에 해당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전혀 떡줄로만 생각도 않고 있는데 우리만 김칫국 마시고 있었던 겁니다. 파리강화회의라든가 민족자결주의는 세계대전에서 이긴 놈들끼리 강대국들끼리 그들의 잔치였고 우리나라는 아무런 혜택도 되지 않는 건데 우리들만 이것을 김칫국을 먼저 먹고 있었다. 그러나 이거는 권동진만의 한계가 아니고 그 당시에 대부분의 민족 대표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었던 인식의 한계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일본 중심의 동양평화론을 주창하고 있다. 일본이 맹주가 돼서 동양평화를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또한 우리가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렵죠. 우리가 절대 독립론을 펴면서 독립을 이루자고 하는데 일본이 맹주가 돼서 동양평화를 지켜갖고 러시아의 남진을 막아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사실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이야기죠. 안중근 의사도 동양평화론을 주장했었고 이토 히로부미도 동양평화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말이 동양평화론이지 왜 동양평화론이 중요하며 어떤 형태의 동양평화론이 되어야 되는가? 여기에서 권동진이라든가 많은 민족 대표들은 조선을 먼저 독립시키고 그 다음에 일본이 맹주가 되는 동양평화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인정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거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독립을 먼저 시켜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조선을 먼저 독립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들이 동양의 맹주가 되든지 그거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독립을 얻어내기 위한 그러한 어법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체론 인식 부분인데요. 70쪽에 민족 대표 가운데는 이종일이라는 분처럼 연방제도를 주장하거나 또는 청주 3.1공원에 있다가 동상이 깨져나간 정춘수처럼 자치론을 주장했던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민족 대표들은 나는 특별한 거기에 대한 인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권동진에게도 일본 판사가 너 고종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고 물어봅니다. 사실 그 누구보다도 권동진에게 있어서 고종이라는 존재는 정말 애증의 관계였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자기 형을 죽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무인인데 군수로까지 이렇게 발령을 내기도 한, 뒤를 봐주기도 했던 그러한 인물이기 때문에 사실 애증의 관계가 굉장히 컸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문을 하는데 난 뭐 사람이 뭐 나이 들으면 죽는 거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나라를 만들 거냐, 독립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떠한 국가를 만들 거냐라고 하는 정체론을 피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재미있는 해석을 합니다. 국장 당일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울고불고 했지 않느냐.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고종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해서 우는 게 아니라, 지금 민족자결주의가 제창되고 있는데 이 고종이 살아있었다면 고종 때문에라도 우리가 그 민족자결주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사람들이 울은 거다. 아주 독특한 해석을 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72쪽에 마지막 이분의 그 논리를 파종론이라고 피력을 했는데, 만세 부른다고 독립이 될 것 같냐? 아주 비아냥대면서 일본 판사들이 여러 번 물어봅니다. 너희들 모여서 만세 부른다고 이거 끝날 것 같아?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권동진처럼 강력하게 파종론, 나는 열매를 거두려고 한 게 아니라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하나의 미랄이 썩어서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내가 만세를 부른 거다 하는 파종론을 가장 아주 강력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73쪽에 보면 맨 위에 보세요. 나로서는 그와 같은 깊은 목적은 없었다. 다만 우리들 쪽에서 그렇게 해서 씨를 뿌려두면 언젠가는 싹이 트고 누군가는 독립이 잘 되도록 해줄 것으로 생각했다. 결과까지 보려는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3.1운동을 주도했던 권동진 선생의 그러한 그 역사인식, 시대상황인식을 잘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권동진과 우츠노미야 따로와의 관계는 권동진이 인간적인 정리도 지키고 민족 대표로서 3.1운동의 비밀도 지키려고 했던 아주 절묘한 언행이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민족 대표들 가운데에서 그 어떤 분들보다도 논리정연하고 투쟁적으로 법정투쟁을 전개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권동진에게는 계몽주의자로서, 종교 지도자로서의 계몽주의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제 그러한 계몽주의적 종교 지도자로서의 한계는 1920년대에 3.1운동 이후에 천도교 운동을 주도하고 민족운동을 주도해 나가면서 극복해 나갈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